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님,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미국법학과 조창훈 교수님께서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와 경쟁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발표는 두 교수님께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발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 김성한 과장님과 법무법인 지음 김설희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창훈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와 경쟁 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신영수 교수님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접근의 시사점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기존의 그 ESG 지속 가능성 논의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경제라든가 법규 시스템이 자원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요. 여기 논의됐던 주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형 지속 가능성 기반으로 많이 접근이 됐었는데, 자원이 유효성, 제한성 측면에서 기존의 법규 체계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잘한다기보다는 추후에 기업이 자기 고백성, 그러니까 자기 진실성, 자기 컴플라이언스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법규들, 특히 경쟁법도 그런 식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하고 ESG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은요, 경제, 사회, 환경 을 이제 주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접근되는 개념이고요. 1972년 로마 클럽 연구소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들을 보게 되면 영국식 논의가, 그러니까 유럽식 논의가 있고 미국식 논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성장의 한계를 보게 되면 그 자원의 유한성, 특히 환경의 유한성 때문에 향후 100년 후에는 지구가 절대적인 성장의 한계에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가정이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자원의 유한성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연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ESG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ESG는 지속 가능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측면에서 투자자 평가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저 공식적인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1987년 유엔을 통해 갔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되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자원의 한정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정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ESG 입장에선 평가에 귀결되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보전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연구 논의에서는 뺐는데 전쟁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하고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왔고 유럽에서는 전쟁터를 겪으면서 숙대밭이 됐던 걸 봤던 거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접근이 다릅니다. 그 덕분에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제 법규 시스템도 다르게 발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과 관련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법적인 그 구성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고요.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 기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훼손되지 않게끔 재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속가능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약형 지속가능성이 있고 강형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형 지속가능성은 네 가지 자본 중에 어느 자본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총량이 높아지면 된다라는 게 약형 지속 가능성이고요. 기존의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과 법규 시스템은 약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됐던 거고요. 유럽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 규제는 강형 지속 가능성 규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본의 큰 훼손이 없이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속 가능성 이론이 그래서 경쟁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속 가능성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는 강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규제를 어느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쟁 정책과 경쟁법이 과연 어떤 모델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해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특히 유럽의 경쟁법 특히 또 ESG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 법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은 돼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이고요. 상위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행정법규들이 이제 만장에 교통정의가 필요할 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안에 따라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이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쭉 있었는데 정부 간의 영속성이 이렇게 체계성을 가지고 접근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당 시기에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속가능성 규제하고 ESG 규제가 따로 놀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속가능성 이론이 경쟁 정책과 경쟁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무관청이 국무조정실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6조를 보게 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하고 다른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본 원칙에 맞도록 접근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 원칙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관련된 개별법들이 지속가능성 규제 법규 측면에서 어떻게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기존의 경쟁법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EU가 ESG 법제화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기준에 따라서 위험이 있는 기업인 경우하고 위험이 없는 기업을 이제 구분해서 접근되고 있는데 만약에 위험이 없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성명서를 해서 우린 위험이 없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공시를 통해 갖고 사전적인 이행 의무를 강제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실력 발휘하기보다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위험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서구의 지속가능성 규제는 기업들 경쟁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업자겠죠. 사업자의 자기 고백성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죠. 이런 것도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 공시에
법적인 책임이 상장회사만 관련된 게 아니라 관련된 법으로 포괄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 ESG 공공만 실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기 고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공시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재무적 관점에서 중대성하고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대성 두 개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재무적 관점의 중대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성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점이고요. 이게 적용을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규제 체계가 약간 미약하다 하더라도 유럽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화된 지속 가능성 규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 또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우리의 현재에 있는 공정거래법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접근해 돼야 될 것인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약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은 돼야 될 것인지 강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선언적인 핵심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연 그 효용성이 소비자 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용성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상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갖고 온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경쟁법이라든가 경제 정책이 예전에는 ESG 지배구조 체계를 모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배구조 영역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서 경쟁 정책하고 경쟁법이 사회적 책임 영역이라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정 경쟁과 관련된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른 부분들하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경북대 신영수입니다. 저도 이제 조창호 교수님하고 이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 ESG와 이제 지속 가능성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 과제를 처음에 한번 신청을 하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원론적 관심에서 이제 신청을 같이 조 교수님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이 과제에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ESG나 제반 환경이 정책 환경들이 뭐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경쟁 당국의 역할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좀 약간 또 원론을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논의가 전혀 경쟁법적 관점에서도 이제 이 논의 자체는 좀 신선하지만 이런 구도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경쟁법이 여러 이제 정책들과의 접점을 노동이랄지 농업, 뭐 중소기업 또 산업 정책 그리고 이제 경쟁 당국이 집행하는 소비자 정책과의 마저도 이제 접점이 상당히 있고 갈등 관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쟁법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지에 관한 원론적인 그러니까 경쟁법의 지평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연구자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와 갈등 관계가 당연히 환경 내지 지속 가능성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경쟁을 잘 혁신적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지만 역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쟁 제한 행위들을 또 연로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지속 가능성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고 그거를 경쟁 당국이 어느 선까지 허용하거나 규제할 수 해야 되는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선은 지속 가능성 추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은 자꾸 이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같이 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고비용을 추구하는 친환경적 영업 전략을 선택해서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가격 인상되고 소비자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소비자 위상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면에 또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일부만 추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추구하지 않아서 또 무임승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두 분의 그 토론자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걸 보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일면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 위생 감소 효과만 나오고 이 친환경적이랄지 이런 또 다른 비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별도로 기여하지 않을 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이제 그 경쟁법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수용할 여지가 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청후생이랄지 비경제적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뭐 한 세기 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적어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적어도 단기적인 소비적 효용이 좀 후생이 좀 조금 더 중시되는 그런 기조라고 보면, 전제한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단기적 어떤 소비적 후생 감소,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초후생이라든지 비가격적인 효율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자 후생이라는 가치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쟁 정책의 목표의 제설성 논의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좀 그 논의 동향을 좀 찾아봤는데, 국제기구로서는 OECD에서 이미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보고서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 뭐 또 법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만든 나라들도 있고, 일본 자료를 여기다 이제 우리 보고서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논의는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일본 경쟁 당국 중심으로 학계가 이제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논의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특히 이유는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제 논의에 더해서 경쟁 당국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다만 나라마다 그 법적 환경이 다를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정부가 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민간의 역할이 더 좀 중시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중심으로 일단 하는 것이었던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규제 중심의 관점, 이 가이드라인, 위법 여부에 관한 좀 예측 가능한 경선 규범들을 만들어주면 되게 예측 가능성이 높고 규제 일관성도 도모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안이 굉장히 이제 새롭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 간의 어떤 그런 관할권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고민들이 있고, 다만 이제 경쟁 당국의 이걸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들이 어떤 이윤 추구 행위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허용하다 보면 카르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유예된다는 유력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른 나라 동향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EU 쪽 유럽연합 쪽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것 같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친환경이라는 이런 어떤 어떤 이런 문제,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이건 비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이제 판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이걸 만약에 고려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관련된 어떤 카르텔적 속성을 지니지만 경쟁은 제한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업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걸 경쟁법 내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게 그 합의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소비적 편익으로 직결된다, 이 재고에 이제 연결이 된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죠. 뭐 이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여전히 역시 미국에서도 ESG를 이제 광고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특히 각종 이제 지표들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반영되면서 이게 이제 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또 주요국에서도 ESG 또 이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하기가 좀 주저된다, 이런 설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의회나 경쟁 당국도 임시적인 적어도 이제 세이프하거나 면책 조항, 적용 면제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학계 정부 안팎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거기에 EU의 이제 공급망 실사법 이런 시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가 역시 주목이 되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EU는 나름 EU 기본권 헌장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거가 이제 주로 그렇고, 또 카르텔 특히 이제 적용 면제에 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EU 기능조약 101조 3항에 여러 가지 적용 면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속 가능성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입법적으로 좀 마련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101조 3항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게 특히 소비자 후생 개념을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말하면 이제 카르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쟁 제한 효과가 있지만 결국 이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업 결합 규제, 합병 규칙이 여기에서도 이제 기업 결합 심사할 때 이런 녹색 혁신 이런 것들을 이런 고려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게 이제 사례를 좀 했는데요. 이거 사례가 좀 많긴 한데 한 두세 개를 좀 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정리해서 보면 주로 이제 영업 방식, 그다음에 생산량을 이제 친환경을 이유로 이제 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영업 뭐 비가격적인 어떤 그런 경쟁 조건들을 서로 이제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는 이 카르텔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통제하는 환경 유발 유해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좀 통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여하튼 생산량을 이제 줄이거나 공급량을 감소시키거나 영업의 어떤 그런 경쟁, 비가격적인 경쟁을 이제 제한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90년대 말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예가 있었고요. 우리도 뭐 기업 결합 사건에서도 약간 환경 친화적인 것을 이제 뭐 공정위 의결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려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20여 년 전부터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젠더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 보편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나라의 경쟁 당국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배기가스 줄이기 위한 이제 자동차 공업협회에 관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EU에서 카르텔 위반이 아니다고 이제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바가 있고, 뭐 냉장고 뭐 이렇게 수입 줄이는 거 이거 EU에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약간 역시 이제 생산량 할당 이런 것들인데 뭐 수산업자들 간에 이렇게 뭐 포획 같은 거를 좀 제한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이 과잉 투자를 이제 방지하고 어획량을 줄여서 뭐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경쟁 당국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자 단체가 이제 질의를 하면 경쟁 당국이 보고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레터를 이제 발령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배터리도 이제 굉장히 환경 유한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유발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M&A를 하면서 이런 요소, 배터리 약간 이제 조건으로 하면서 동의결을 하면서 배터리의 한 30%를 생산을 이제 매각하기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2009년에도 이제 주목되는 이제 사례였고요. 뭐 포장재와 관련된 사례, 그다음에 뭐 분말 세제 같은 이런 것과 관련된 카르텔, 친환경 뭐 전략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르텔, 뭐 바닥재 이런 이제 생활 밀착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좀 주목되는 거는 이따 토론자이신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여러 나라에서 같이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약간씩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도 아마 이제 이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공조 이런 것도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제 사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이제 그 자동차 배출가스 이 관련된 합의가 이제 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기업들 간의 공동 풍력 발전소 이용 협력 이것도 경쟁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 사례까지 이제 담았고요. 또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사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입법적으로는 어떤 동향이 있는가? 이거 특히 이게 경쟁 당국 내에서 이걸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오스트리아는 이제 법에 좀 이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한 나라들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법 내에 이제 카르텔을 EU 경쟁법의 이제 카르텔 규정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EU 기능 조약하고 비슷한데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적용 면제한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기후 중립적인 경제 상당히 기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입법적으로 마련한 그런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덜란드는 이게 소비자 시장청 뭐 이렇게 ACM이라는 이 경쟁 당국이 몇 가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서 운영을 2007년부터 벌써 한 3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허용되는 협약의 범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해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사업을 장려하는 합의, 환경, 기후적, 사회적 책임 있는 관행을 촉진하는 어떤 행동 강령,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주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경쟁 당국이 제시해 놓고 요거에 따라서 경쟁법 집행의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경쟁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에다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데 양자가 이제 경쟁하고 환경이 충돌될 수는 있지만 이게 특히 그 유럽 기능조약 그 카르텔에 대한 예외 적용, 일괄 뭐 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고려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다만 사업자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정을 통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지위가 더 열악해지지 않음을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한 점이 좀 주목됩니다. 이유도 또 수평적 협력 협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자 여기 이제 있죠. 이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된 합의에 관련해서 해당 합의가 이제 진정으로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위장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들 간의 어떤 경쟁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이제 선이고 그래서 경쟁 당국이 환경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의 가장 핵심인 이 경쟁 가치를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위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린워싱 같은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로 표시 광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광의에서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이고 또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위장된 어떤 그런 친환경적 조치에 관련해서도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동향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법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경쟁법의 접점은 상당히 우리 공정거래법 접점은 많고 이제 우선은 시진함용 가능성이 있죠. 이게 가격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남용으로 볼 것이냐. 이때 우리 이제 보통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만 갖고서 그 현저하 비싸졌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친환경 요소가 이제 가미될 여지가 좀 적고 또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제 생산량 뭐 이렇게 감소, 출고 조절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 지속 가능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개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이제 경쟁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 활동 방해로 이율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사후적으로는 이제 부당성, 특히 포스코 판결이나 착취남용하고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방해남용이나 배제남용으로 갈 때 이 부당성이 판단, 이 경쟁 제한의 의도나 뭐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친환경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다퉈질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결합에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 효율성이 이제 증대됐을 때 그렇지만 공동행위 그 카르텔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그 점유율이 이제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기업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 카르텔인데 과잉 설비를 철폐하는 이런 친환경적 어떤 결정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구 기술 개발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상호 간의 어떤 사업 활동 사업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연성 공동행위로 봐왔고 사후적으로 문제돼도 허용될 여지가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행위라는 점이 이제 공통됩니다. 그외 뭐 사업자 단체 이것도 카르텔 비슷한 성격이 있고요. 표시 광고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뭐 거래될 여지가 있고 부당성 판단이나 또 연성 공동행위니까 허용될 여지가 있고 뭐 기업 결합 심사 단계에서도 효율성 증 항변 이렇게 뭐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이제 똑부러지게 이게 법에 이게 이 현행법에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아직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그 규제 환경이고요. 뭐 기업 결합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될 수 있지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적어도 이제 그 기업 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지속 가능성인지 이 가시적 효과가 뭐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또 그런 경쟁 제한 효과보다 뭐가 더 큰지를 어떻게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르텔만 해도 연성 공동 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공정위 판단을 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로 보면 이육 중심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다 가이드라인까지는 아직 지금 그 최종에는 좀 담으려고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성규범이 분명히 있는 우리 환경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법 적용 제외를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EU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EU의 가이드라인은 그냥 우리 같은 그 어떤 그 뭐 예규보다도 못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그 굉장히 그 법 바꾸기 힘든 그런 조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그 연성규범 비슷한 그런 경성규범 비슷한 역할을 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따올 수는 없고 그래서 한국적인 어떤 규범 환경을 본다면 우선은 아주 근본적이지만 공정거래법의 추구 목적을 뭐 EU에서 약간 고려하듯이 확장할 수 있느냐, 뭐 결론적으로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경쟁법에 이걸 그 내에서 이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오늘 또 토론을 덜어서 수렴하겠습니다만 예외인가 지금 카르텔 예외인가 이거를 지금 4가지 정도로 이거를 좀 확장해서 단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사업자 간의 협 그거를 공정위가 인가해 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타법에서 있는 것을 이걸 이제 인가받은 것을 간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게 이제 법 바꾸고서 이거를 이제 추려놨고 다른 나라에서 거의 활용되지도 않고 경쟁 당국으로서는 어쨌든 카르텔을 허용해야 되는 이제 자기 뭐 이렇게 그런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될 뭐 이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근접한 제도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116조 제가 조문을 잘못 썼는데요. 그러니까 116조에 이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봐서 이걸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권 같이 별도의 환경같이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둬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또 환경과 관련돼서 그런 근거가 정당한 게 이제 허용이 돼야 되니까 선행적으로 거기 먼저 입법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바로 활용할 수는 없다. 규제 샌드박스 이것도 또 많이 산업 정책에서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걸 경쟁 정책에서 활용한 예가 없고 이것도 뭐 실증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장기적으로 이걸 할 것이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제 대외적인 일에 국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호 협력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관해서 수렴되는 결론이 경쟁 당국 간에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결론에 가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마쳤고요. 이 정도로 저희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차건 교수님, 신영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 김성환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금 소개받은 공정위 김성환 과장입니다. 먼저 이제 그 신영수 교수님과 조차원 교수님 발표문을 저도 읽어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의 그런 연역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특히 그 해외 경쟁 당국의 최신 제도 개선 동향이라든가 법 집행 사례들 구체적으로도 CG라든가 기업 결합 담합 행위 측면에 있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속 가능성 이슈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분야 중에서 이제 담합
대해서 조금 지속 가능성 이슈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에 공정위가 그 디젤 승용차 제조 판매 사업자의 그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사업자들의 기술에 대한 담합을 저희가 제재한 것인데, 그게 결국은 어떤 환경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오늘 나눠주신 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32페이지에 제가 쓴 토론문이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은 그 질소 산화물을 얼마만큼 정화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술을 담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 산화물은 이제 스모그랑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폐라든가 천식 이런 문제를 인체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젤 승용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저희가 분무기에서 물을 뿌려주듯이 요소수를 뿌려주면은 이 질소 산화물이 인체에 무해한 이제 물과 질소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질소 산화물을 사실 많이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이제 NOx,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이제 많이 없어지긴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차가 싣고 다니는 그 요소수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요소수의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이제 그 차가 수시로 충전소에 가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을 충전하듯이 요소수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이제 주기적으로 충전해줘야 되는데, 디젤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를 많이 뿌려주면은 소비자들이 더 자주 이제 그런 주유소에 들려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독일계 수입 브랜드 5개 사업자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은 이제 제가 231페이지 보시면 나오지만, 결국은 요소수의 탱크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요소수의 보충 주기, 그리고 요소수 소비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와 정보 교환 행위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EU가 제재를 했습니다.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요소수 소비량이 많으면 환경 규제를 초과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NOx 정화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그 정화될 수 있는 NOx의 수준을 이제 합의를 했다. 바로 그 측면에서 경쟁 제한성을 발견했고요. 이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건을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공정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요소수 소비량과 요소수 보충 주기 이런 탱크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했다면은 한국공정위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제 SCR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한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우측 상단에는 이제 요소수 탱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바로 이제 그 요소수를 뿌려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의 작동 프로그램을 사업자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어떤 합의냐면은, 그 이제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234페이지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2개의 장치가 가동했을 때 최적의 요소수가 분사가 되는데, 특정 상황이 도래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장치를 자동적으로 이제 꺼버리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꺼버리기 때문에 이제 NOx 저감 능력이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상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은 이런 NOx 저감 능력 자체가 디젤 승용차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반경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유럽과 한국 공정이 조금 처분에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과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경 규제를 이제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 이 수입 승용차들이 환경 규제를 어겼다, 그 측면이 아닙니다. 환경 규제와는 무관하게
그 수입 승용차 사업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 버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EU 모두 마찬가지로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 바로 이제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는 공정위는 결국은 사업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승용차가 시장에서 이제 구축되어 버렸다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커스터머 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친환경 기술의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는 이제 친환경 기술이 경쟁의 요소가 이제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없었더라면 결국 사업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 기술이 성공했더라면은 결국 그 사업자들 스스로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푸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담합은 아니지만 푸조가 디젤 승용차에 이제 DPF라는 이런 환경 정화 장치를 달면서 이게 친환경적인 기술이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조사들 아우디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환경 기준, EU의 환경 기준은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푸조의 기술이 훨씬 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적어도 디젤 승용차 시장에서는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가 경쟁의 한 요소라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용한 그런 결정문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특히 그 건강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혁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분석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아가는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 교수님과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쟁 촉진과 지속 가능성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쟁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담합 사건에서처럼 경쟁 당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쟁 촉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업자들이 과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의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가 사실 경쟁 당국 입장에서는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경을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의 그런 합의인지 아니면 가격 인상을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그런 위장된 지속 가능성인지 대해서는 경쟁 당국이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만 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릴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는 아니고 가상의 케이스인데 이건 EU 집행위가 발표한 농업 부분의 지속 가능성 협정에 대한 지침 초안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 230페이지 보시면은 결국 EU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칠면조 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육 공간을 확정하고 최신식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좋은 사료를 주기로 이렇게 사업자들이 합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비용 인상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된 동물 복지 칠면조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동물복지 칠면조의 가격도 올라갔겠고 그 영향으로 이제 일반 칠면조 가격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서 이런 일반 칠면조 가격까지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 칠면조 고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경쟁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지금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마지막 측면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당연히 모든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뿐만 아니라 경쟁 당국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당국과의 그런 역할 배분이 필요한다고 보는데, 특히 규제 당국의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런 합의들 간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입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경쟁 당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후 제재적인 측면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 측면, 사전적인 측면에서 좀 개입하기 힘들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들이 판단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경쟁법을 지켰는지, 그런 측면이 가능할 때 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지속 가능성 가치가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성환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법무법인 지음 김설희 변호사님의 토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설희 변호사입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검토돼야 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토론 연구 주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경쟁법의 집행이 뭔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은 과연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경쟁법의 집행이 한치의 양보 없이 더욱 강화되어야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비용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더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마치 뭔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착한 요소, 새로운 어떤 공익적 요소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상이고, 지속 가능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추고 싶던 비용을 정확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본주의가 처음에 태동을 할 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저평가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되자 노동법이 발달을 하고, 그 노동법을 통한 최저임금이나 사회적 복지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 비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또 시장은 독과점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런 실패가 지속되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경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말해지는 환경이나 사회나 어떤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사회가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었던 비용이고, 기업이 이를 상품의 가격으로 녹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를 이제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새로 인식하지 않았던 비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기업의 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부의 힘을 넘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나 또는 카르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얘기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화된 미국이나 EU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갑자기 기업이 착한 마음씨를 갖게 되어서인가?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같은 중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재해나 인구 소멸 등으로, 그래서 노동법이나 경쟁법이 도입되듯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용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또는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 자체를 진입 장벽으로 삼아서 후진국과의 경제 성장 격차를 더 벌리려는 보호무역주의적 관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의 요소가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어떤 혁신이나 어떤 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의 효용을 인식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탐욕에 의한 시장의 실패를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들어옴과 동시에 경쟁법의 집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속 가능성을 기본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내용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담합의 내용이 어떤 환경 규제를 다 같이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카르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준수하는 모양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친환경적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각 기업이 부담해야 될 R&D 비용이 다양화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카르텔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경쟁 당국이 감시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카르텔을 통해서 그 비용을 좀 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좀 더 그 기준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은 자기의 단기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더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진국보다 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또 지금 계속 강조된 거는 환경 부분만 강조가 되는데,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보호나 그런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해야 되는 측면도 지속 가능성의 개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경쟁법 영역이 아닌 불공정성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번 연구를 보면서 우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또 지원 행위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제한 것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비용화하는 선진적인 지속 가능성을 도입한 그런 규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추구와 경쟁법의 충돌 가능성은 저는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목적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법이 그렇게 칼같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상 되게 인정되기가 어려운데,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 제한적인 의도도 보고 효과도 봅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다면 그 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잘할 것을 우리 경쟁법이
경쟁법이 막을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도 이미 저희는 인가 규정에서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같은 ESG 요소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인가의 그런 그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 지속 가능성으로 포섭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인가의 요소들로 포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법이 만약 다른 모든 법률보다 더 우위에 있는 법률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적용 제외 규정이 준용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이 지속 가능성 요소를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책정할 것인가는 경쟁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환경 요소나 그런 임금이나 중소기업과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기업에게 비용으로 부담해야 될지는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결정에 있어서 다만 경쟁 당국에서 좀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담하는 비용의 요율이 할증적으로 되지 않고 비례적으로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 깊게 바라보셔서 그 점에 있어서는 경쟁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비용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설희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플로우석에서는 한 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두 분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토론문도 보고 발표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깨달았던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다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쟁 정책하고 공정거래 법규의 키워드들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좀 이렇게 리워딩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추구하는 게 경쟁법이 추구하는 거하고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재해석해야 될 측면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서구권에서도 경쟁 당국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천명하는 메시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그 메시지의 선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에 경쟁법 교과서를 좀 다른 호뱅 캠프 교수의 학생일 때가 아직도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는데, 경쟁법의 추구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그게 이제 생산적 효율성이냐, 배분적 효율성이냐 이런 그런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산적 효율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절감하거나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독점도 그런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한 경쟁법의 태도는 파지티브하지만 패시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추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경쟁법은 그건 이제 부수적 효과로 그런 걸 기대하고, 사업자들이 생산적 효율성을 왜 그렇게 그 돈 들여갖고 그것밖에 못 만들었냐라고 해서 그거를 경쟁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건데, 비슷한 느낌을 이 논의에도 이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해서 경쟁법은 여전히 그래도 경쟁의 털을 디딛고, 지금 이게 이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우생에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입증해내지 않으면 경쟁법 내에서 이걸 허용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논의를 쪼려보면 이 친환경 문제를 그러면 여전히 경쟁법
외에서 다른 기관들이 이제 하고 오로지 경쟁법은 그 영역을 이제 고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쟁법 내로 일부는 이걸 끌어들여서 논의할 것인지, 이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지속 가능성 외에도 경쟁 당국이 항상 이렇게 고민해왔던 문제였던 것 같고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제 느낌은 이제 그 경쟁 당국은 그래도 계속 이제 경쟁법의 그 도구마에 상당히 이게 우선을 두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 정책 전체적으로는 경쟁처 정책이 이제 다른 정책에 의해서 배제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가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인가제도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자꾸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걸 이제 사문화 해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정거래법에 이제 인가를 받은 것을 추정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가고, 경쟁당국은 스스로 경쟁법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어쩔 수 없는 구도 속에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이제 이게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지속 가능, 이런 새롭게 요구를 받는 경쟁 당국의 포지션으로 적절한지에 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경쟁 당국이 취해야 될 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쟁 당국의 집행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문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발표 토론에 수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